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종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FOMC 내 추가 인하 기대도 약화됐고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중 규제 불확실성 속에 중국 수출용 칩 생산을 중단하고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TSMC 생산 라인도 기존 H200에서 베라 루빈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국제무역법원이 무효 판단된 상호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지 못한 관세만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이며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가가 장중에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서 걸프 해역 쪽에서도 유조선을 피격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유가가 좀 장중에 치솟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행히 좀 고점 대비해서는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요. 보잉과 캐터필러 같은 경기 민감주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준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반쯤 같이 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말부터 해서 쭉 올라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연 이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좀 둔화된 움직임이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우상향은 동일했었는데요. 연 이틀 하락하고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의 한 3분의 2가량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상승률 2위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어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수 마감 상황 보면요. 어제는 개장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아마 호가창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 보셨을 겁니다. 무더기로 VI가 발동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개장 1분 만에 양시장에서 150개 종목에서 VI가 발동이 됐었고 2분 정도 거래가 단일로 호가창으로 매매가 됐다가 무더기로 매수가 체결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지수도 같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9% 넘는 상승부를 켜게 됐고요. 코스닥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1,1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투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3조 원가량으로 조금 더 업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와 환율에 있어서 시장의 안정 조치를 좀 취하기 위해서 100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어제 지수를 상방으로 끄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덜어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은 오전쯤에는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장 막판에 오히려 좀 던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대 상승부를 켰고요. 대부분 이제 고점보다는 살짝 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GTC에 처음으로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 HBM과 관련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소부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SNS텍 이렇게 세 가지 먼저 묶어서 볼 건데요.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입을 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소부장단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지 그 교집합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SNS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각각 20에서 15% 정도의 상승부를 켜면서 종가를 좀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가장 강했던 건 또 테크윙의 상승불이죠.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날부터 시장 대비해서도 좀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프로브카드 관련한 퀄테스트 송과 소식이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면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에 터치가 나왔고 이대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NA 치료제로 좀 묶어봤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RNA랑 관련된 쪽이고요. 어제는 로슈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MOU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7,100억 정도 5년간 투자한다고 하고요. 아시아에서 임상센터를 구상하기 위한 좀 플랜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RNA 치료제는 보통 희귀 질환에 대해서만 대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만성 질환까지 범위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고 원래 1년 중에 3, 4월에 학회가 또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도 될지 함께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자리 속에서 반등이 나와서 반갑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어제는 유가가 그래도 오르면서 미국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인 걸 감안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고요. 이정원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방산주 흐름 괜찮았었는데요. 어제 상승 배경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상승 배경은요. 천궁2의 실전 요격 성공과 함께 그리고 UAE의 추가 도입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기술력 측면부터 보면요. 최근 UAE에 배치된 천궁2의 2개 포대가 이란의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복합 환경 속에서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96%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중률은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국 패트리엇 체계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UAE 전체 방공망의 종합 방어율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역할을 천궁2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UAE가 운영한 천궁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신뢰도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UAE는 실전 성능을 확인하자마자 계약서 납기보다 조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게 됐고요. 만약에 포대 인도가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공급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우리 정부는 한국군 전력화 물량과 사우디, 이라크 수출 계약분을 동시에 생산 중인 데다가 이미 풀캐파 수준이다 보니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LIG 넥스원의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함대공 유도탄2 조립시설 준공 소식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사업 영역 확장도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요. 수급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6% 명중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동 쪽에 특히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글로벌 수주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중장기적인 전망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현재 LIG 넥스원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중층 방공망의 희소성입니다. 천궁2는 패트리엇 사드와 다르게 고도 30에서 40km 이하의 중거리 구간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가인 패트리엇을 보완하면서 확실한 성능까지 갖춘 만큼 중동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부상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확보된 수출 파이프라인입니다. UAE는 35억 달러, 여기에 이어서 사우디 32억 달러, 그리고 이라크 28억 달러까지 총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현재 수출 잔고가 계약이 함께 쌓여있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번 실전 성과가 추가 수출의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렇게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가시화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사업 확장입니다. 사우디와 이라크향 수출 부대는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고요. 또 함대공 유도탄2 등 차세대 체계로의 사업 확장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탄탄한 수주 잔고가 실적의 하단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우상향 흐름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중동 사태가 K방산 전반의 재평가를 이끌고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실전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수출 확대의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방산주들의 힘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한화시스템도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주목도 높았습니다. 같이 좀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 살펴볼 거고요. 종목은 스피어입니다. 지수가 대다수의 섹터가 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유독 또 우주항공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시현하면서 좀 반갑긴 했습니다. 스피어가 이제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상승 배경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이스X의 6월 상장 추진 소식과 함께 스피어의 1차 공급사 지위 덕분이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 약 2,590조 원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스피어는 이 회사의 특수 합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게 됐는데요. 우주 항공용 소재는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대체 공급사가 거의 없고 한 번 선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스피어의 납품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동반 성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5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IB투자나 미래세증권 등 관련 주들도 일제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의 강한 반등 속에서도 스피어가 특히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렇게 독자적인 수급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1차 공급사라는 부분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고요. 다만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은 6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멘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변동폭도 롤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의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본인만 갈 수 있는 튼튼한 펀더, 성장 동력은 어떤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스페이스 X의 성장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타링크를 통한 전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한 점이고요. 그리고 재사용 로켓 기술 고도화로 인한 발사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 수혜인데요. 피치북은 스페이스 X가 2040년까지 연매출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피어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구조고요. 1차 벤더라는 독보적인 위치는 향후 다른 민간 우주 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열어주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피치북에 따르면 테슬라의 10에서 15% 정도의 변동성을 줄 뉴스가 스페이스 X에서는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유해보자면 머스크의 발언 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상장 전까지는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 일정이나 기업 가치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폭도 크고요. 주가 추이 일봉으로 좀 보셔도 롤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반도체 소부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투톱도 강했지만 소부장도 강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고, 특히나 코스닥 정책 활성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액티브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목도가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중에 원익 IPS 살펴볼 거고요. 어제 상승 배경 자세하게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상승 배경은 전방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소식들 덕분이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SK하이닉스도 HBM 전용 라인 증설에 속도를 내게 되다 보니까 원익 IPS의 장비 수주 물량이 최근에서 계속해서 또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미 기존 매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확보하면서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증착이나 식각 같은 전공정 핵심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지난해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했던 이익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수백 % 이상 폭증하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주목하면서 7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 폭발로 인해서 장비 교체 주기가 당초 예상보다 반년가량 앞당겨진 점도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주와 실적, 수급이 모두 세 박자로 맞아 떨어진 구간이라는 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동발 패닉이 완전히 거치기도 전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원익 IPS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두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수급까지 세 박자가 완전히 좀 맞아 떨어지는 어제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성장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이런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 평택의 P4와 P5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요. 고객사의 북미 파운드리 투자 재개도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높여줄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탄탄한데요. ALD나 CVD 같은 이 고정밀 증착 기술은 미세 공정화가 진행될수록 수요가 함께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높은 기술 장벽 덕분에 경쟁사가 단기에 따라오기 어려운 독주 체제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죠. 원익 IPS 등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비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전방 대형주들의 주가 회복이 장비주 실적 개선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흐름의 중심에 원익 IPS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먼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굉장한 변동성을 탔었던 정유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중 흥구석유 볼 거고요. 장중에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흥구석유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변동성의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23,800원까지 밀리면서 급락했다가 이후에는 빠르게 상승 전환해서 32,700원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저점과 고점의 격차가 30%를 넘길 정도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거래량 1위를 차지할 만큼 수급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데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 소식과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이면서 매도 압력이 거세지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라크 쿠르드족 반군의 이란 지상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매수세를 자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재료가 충돌하면서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게 된 건데요. 여기다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내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직원 27명 규모의 지역 주유소 운영 기업인데요. PER이 무려 2,300배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현재 치솟아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 특성상 매물이 쏟아질 때 낙폭도 순식간에 커지는 구조고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결국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들은 워낙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하루 안에서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우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현대차 관련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피지컬 AI 확산, 경쟁의 승자입니다. 교보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 교보증권이 보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시선들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지금 이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과 포드, GM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벨 3 단계에서 자율주행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데이터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적으로 미래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거의 37조 원, 포드는 26조 원, GM은 9.7조 원이 상각 처리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시장에서는 전통 제조사들이 지금 이 테슬라 같은 신흥 IT 업체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자체 개발이 한계를 맞이하게 됐고 결국에는 외부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알파 마요라는 기술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요. 자율주행 전용 거대 생성형 AI 기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다른 전통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AI 기술, AI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가장 이것을 출시하게 되면서 젠슨 황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챗GPT의 모멘텀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피지컬 AI 대중화가 이제 결정적인 변곡점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도 대중화가 되는 그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능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추론 흔적 기능인데요. AI가 주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판단 근거를 문장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라는 건데요. 지금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라고 불렸던 점이 바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어떤 주체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추론할 수가 있고 AI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한 이유 같은 이런 사고의 원인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알파마요의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계 자체가 AI 고객층이 되게 되면서 이 칩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층이 넓어질 수 있고 이것이 실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사업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계에 부딪혔던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다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 전체가 AI 산업으로 재평가되면서 주가에 있어서도 리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선 어떨까요? 사실 현대차 입장에선 이것이 악재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그동안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AI 기술을 공급하게 된다면 사실상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레포트에서는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면서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현대차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이미 잘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협업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핵심 인재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AI 전문 인력을 이미 대거 영입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인력들이 이미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알파마요 같은 기술이 도입이 되더라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GPU 공급망입니다. 사실 AI 하면 따라붙는 게 GPU죠. 이 GPU를 잘 공급할 수 있어야 꾸준히 이 AI 역량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GPU, 고성능 GPU를 인프라를 미리 선제 구축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SDV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차량 제어권을 통합하는 기술을 SDV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리더십을 지금 현대차가 갖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마요 같은 AI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즉시 먼저 이식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가 이렇게 4가지 의견을 주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가 이 알파마요라는 도구를 자동차라는 제품에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숙련도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로봇 관련 모멘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붙으면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 피지컬 AI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한번 이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인구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지금 인구가 급감하는 그래프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하면서 인구 절벽이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한 파란색 선은 선진국의 선이고요. 그리고 연한 하늘색 선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개발하게 된다면 사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고요. 선진국에 올인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시장 안에서 이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선진국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55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사는 피겨 AI인데요. 이 피겨 AI는 53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 제미나이와 협력을 하면서 LLM을 결합한 로봇지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기업 가치가 최대 10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미국 공장이 신설이 되게 되고 새만금 투자 같은 정책적 모멘텀이 따라붙게 된다면 이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현대차의 입장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지금 현대차가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제장 이 현대차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오랜만에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어제장에서 9% 탄력 보여주면서 5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1년 안에 거의 50% 이상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모멘텀이 따라붙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의 현대차의 움직임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거고요. 일단 HBM4에 이어서 소캠2까지 일단 업계 최초로 양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발빠른 움직임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캠2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캠2는요, AI 서버 전용으로 설계된 차세대 메모리 모듈입니다. 핵심은 저전력인데요. 기존 서버 메모리는 DDR 방식이었는데 소캠2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저전력 D램, LPDDR5X를 서버 규격으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HB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낮지만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AI 서버 전체 운영 비용을 낮추는 데 현재 유리하고요. 탈부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고장 시에 교체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 표준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CPU에 소캠2 모듈이 양옆에 4개씩 총 8개가 탑재됩니다. 하나의 CPU에서 약 1.5TB 용량을 구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HBM이 AI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소캠2는 AI 서버 전체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제품이 서로 다른 축을 담당하면서 AI 서버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구조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소캠2는 HBM의 대체제라기보다는 AI 서버 인프라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캠 이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이 똑같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쟁 구도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사가 모두 경쟁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향 소캠2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올해 채용할 200억 기가비트 물량 가운데 삼성전자가 절반 수준인 100억 기가비트를 공급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론은 어제 기존 192GB보다 용량을 약 33% 늘린 256GB 소캠2의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단일칩 구조를 적용해서 고용량을 구현한 점을 앞세우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은 소캠1 때도 엔비디아 승인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는 듯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량 경쟁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 소캠2를 전시하면서 이렇게 시장 공략 의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소캠2가 국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는 3사 간의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율과 납기 안정성이 점유율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요약해보자면 양산 속도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용량 경쟁을 먼저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속도전과 용량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일 엔비디아 GTC 2026에서 공급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3사 모두가 현재 치열하게 포지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다가오는 16일에 열릴 GTC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HBM4, 소캠2까지 메모리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략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와 소캠2 이렇게 두 축에서 동시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두 제품 모두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 안에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베라 루빈 한 대 안에서 두 가지 핵심 메모리를 동시에 공급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단일 제품 경쟁력보다는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객 신뢰와 점유율을 결정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4 퀄 테스트 통과에 이어서 이 소캠2 최초 양산이라는 흐름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내에서 핵심 공급사 지위를 더욱더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소캠2에 적용하면서 수율과 성능 두 가지 모두를 잡았다는 점도 이번 양산 선점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두 직접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 구조가 이번 소캠2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라 루빈 이후에도 루빈 울트라나 파인만 같은 차세대 AI 칩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만큼 지금 잡고 있는 선두 포지션이 장기적인 점유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정리해보자면 HBM4와 이 소캠2를 동시에 선점하면서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의 두 축을 함께 쥐고 있는 공급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단순한 신제품 양산을 넘어서 이제는 AI 메모리 주도권 회복에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캠2 양산과 관련한 기사 먼저 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배터리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유럽 쪽에서 IAA라고 해서 산업 가속화 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악재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이번 EU 산업가속화법은 유럽판 IR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서 자국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EU도 보조금과 공공조달 혜택을 역내에서 생산한 기업에만 주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건데요. 전기차 부품의 경우에는 최소 70%를 EU 안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2차 전지, 즉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은 중국 견제인데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40%를 넘는 국가의 기업이 이렇게 유럽에 투자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뿐인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유럽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생산 비용이 약 30%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산 배터리는 유럽산보다 최대 90%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지 생산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가격 격차가 30%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분명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궤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그리고 SK온도 헝가리 쪽에 각각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수월한 상황이고요. 또 2021년 71%였던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 점유율이 최근에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서 35%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중국산 배터리를 공급망에서 밀어내려는 EU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SDI를 비롯한 우리 K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잃어버린 유럽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이 법안 안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항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같은 법안을 두고도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 내에서는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긴장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업계는 주력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업계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외국 기업이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면 EU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의결권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처럼 유럽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경영권 유지나 기술 보호 전략에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터리 업계가 이번 법안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중국 견제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배터리의 유럽 시장 장악을 막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다만 독일은 현재 이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제 산업통상부 주재로 자동차와 철강, 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 측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불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 SDI를 비롯한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큰 흐름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세부 조건을 잘 다듬어 나가면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법안을 뚫어내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건 뛰어난 기술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고요. 이제 오는 11일이죠. 인터배터리 2026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기술력 발표도 예정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삼성 SDI는 이번 인터배터리에서요, AI 시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배터리들을 대거 보여주게 됩니다. 슬로건이 AI Thinks Battery Enables인데요. 즉 AI가
상상하는 거 뭐든지 배터리가 현실로 만들어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용 UPS 배터리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BBU 배터리, 그리고 AI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ESS 일체형 솔루션 SBB 풀 라인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를 휴머노이드와 이동형 로봇 등 피지컬 AI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보여줄 예정인데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도 나오게 됐죠. 삼성 SDI 연구팀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함께 리튬 메탈 배터리의 오랜 약점을 극복하는 기술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보다 에너지를 약 1.6배 정도 더 담을 수 있는데요. 충방전을 반복하면 뾰족한 결정체가 자라나서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화재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불소 성분을 첨가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적용해서 이 결정체 성장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학술지인 줄에 게시가 되면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SDI는 지금 당장의 사업 재편과 함께 배터리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는 연구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다가 EU 법안이 만들어준 기회까지 살리면서 기술 리더십까지 함께 갖추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정책 활성화도 있고 다음 주에 또 액티브 ETF 관련해서 코스닥 쪽에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또 보면 2차 전지랑 바이오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국 쪽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어제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살짝 소폭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요. 이 중국이 성장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해서 5% 안팎을 목표로 제시해서 이걸 실제로 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4%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1991년 천안문 사태 여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침체가 현재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 판매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12.6%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시장이 아니라 소비와 고용, 지방 재정 전반까지 연결된 산업인데요. 이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수 전체가 위축되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도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침체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5.4%에서 4분기에는 4.5%로 뚜렷하게 내려가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라는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성장의 약 3분의 1을 수출이 담당했는데 내수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다는 구조적인 불균형도 이번 목표 하향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목표 하향은 중국 경제가 수십 년간 이어온 고속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환점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항상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최소치로 지켰던 그 목표치가 5%인데 요거보다도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 어떤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이 내세운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재정 확대와 함께 첨단 산업 투자인데요. 재정 측면에서는 GDP 대비해서 적자율을 4%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약 276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도 4조 4천억 위안으로 배정하게 됐는데요. 기술 자립 쪽에서는 올해 중앙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10% 늘려서 약 9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양자기술과 6G까지 전략산업 전반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인 거고요. 또 AI를 각 산업에 접목하는 AI 플러스 프로젝트도 심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현재 우세한데요. 지난달 공식 제조업 PMI가 49.0으로 2개월째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실물 경기 자체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가 단순히 춘제 연휴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침체는 단기 재정 투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IMF도 최근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최우선 과제는 소비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됐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정책적인 의지는 현재 분명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 처방만으로는 성장 궤도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관심입니다. 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이 실현이 되고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중국 쪽의 이러한 경제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겐 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우선 시장이 주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의 충돌 강도와 그리고 중국 내수의 회복 속도인데요. 리창 총리는 업무 보고서에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대외 개방은 유지하겠다라는 방향을 밝혔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니까 미중 긴장이 얼마나 더 고조될지가 당분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회복 속도는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죠. 지난해 중국 성장의 약 3분의 1을 수출을 담당했는데 이렇게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강해질수록 타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지 사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올해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첫 해라는 점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첨단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이 빠르게 추진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산업과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중국이 성장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두 가지 근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과 우리 기업 모두에게 당분간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또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전쟁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하루 만에 다시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란이 유조선을 타격하겠다라는 소식에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게 됐고요. 유럽까지 지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지금 전운이 유럽까지로 번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쟁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약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선을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참 하락의 골이 깊었었죠. 그런데 어제는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단 시장은 좀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공매도 자금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치솟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제 그래도 대형주와 시총 상위단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면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간밤에 좀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파장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어제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다면 네. 아마 야간 때부터 야간 선물도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돼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시장이 반등하는 축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 실제로 시장이 하루 만에 10% 올라가고 10% 떨어지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반등에 오히려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뭐 유조선을 포격을 했다. 유조선이 지금 뭐 두 대가 뭐 폭파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뉴스에 집중도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WTI 유가라든지 브렌트 유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폭등을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엔 WTI 유가가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어제 80달러, 8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을 남기고 조금 밑으로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가적인 부분에서 계속 고유가를 유지를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오전 시장에는 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지금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이 그러면 3월 2일과 3월 3일처럼 클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쿵하니 내려오면요. 어떤 자금들이 또 들어올 것이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오늘 또 하단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뭐 보합선이라든지 아니면 1%가량의 마이너스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시장이 쿵하니 빠진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감히 예측 드리자면 오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고 오늘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또 미국과 이란 간에 요즘에 이제 주말 사이에 계속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미국이 좀 강력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대응, 관망의 자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일에 좀 놓쳤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 중심으로 그래도 지수가 좀 버텨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동시에 주말 사이에 나올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슈들을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하니까 일단은 동시에 관망의 자세로도 지켜보는 것들 조언해 주셨습니다. 유가와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 시장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장에서의 움직임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투톱이 지금 2%대의 낙폭 모두 함께 좀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로드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1거래를 연속 덜어내고 있다는 것들은 우려감이 좀 되기는 하지만요.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금 낙폭 조정 우리가 여전히 좀 매수 기회다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일단은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무너지는데 왜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하냐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또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10만 원, 5만 원을 보다가 10만 원 갈 때 못 샀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당장 내일 올라갈 것이다, 당장 어떻게 될 것이다는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죠.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을 위주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도 신규 매수 구간에는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가격이 싸다 아니면 많이 내려왔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도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자체도 뭐 분기당 이제 뭐 20조가 넘어가서 30조가 넘어가서 결국에 1년에 100조가 넘는 돈을 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물론 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지금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끊긴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믿음은 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조정도 우리가 충분한 기회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각 거래대금 상위 쪽 몰리는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면요, 방산이 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또 올랐기 때문일 텐데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까지 다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궁 쪽으로 키워드를 좀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작전에서 너무 활약을 했죠. 네. 그래서 추가 구매에 대한 요청도 들어온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방산주를 이제 바라볼 때 당분간은 이 천궁 에 대한 키워드를 집중하면서 LIG 넥스원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 외에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냥 잘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2000대 코스피 기준 2000 후반대 이때는 그게 맞거든요. 안 올라간 애들로 이제 테마를 꾸려가지고 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5000이 넘어가고 이제 6000을 다가가는 시대에서는 간 종목이 더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도치 않게 정말 전쟁은 뼈아프지만 천궁이라는 이 무기 체제 자체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첫날에는 보도가 100% 요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 뭐 9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우리나라 방산 체계 자체가 장점이 뭔가요? 가성비입니다. 가장 빨리 만들어주고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AS도 잘해주고, 뭐 일례로 좀 비교를 드리자면 미국에 똑같이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걔는 한 발당 50억 내지 60억이에요. 근데 천궁은 한 발 맞추면 10억 내지 15억이거든요. 결국엔 가성비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사일이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소모성입니다. 사용을 하면 다시 재구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천궁2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 퍼포먼스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맞기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천궁2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방산 쪽에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방산 쪽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모두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검은 수요일이라는 충격을 발을 딛고 그 다음 날에는 황금 목요일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맛보게 됐던 어제였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전략과 타이밍들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겠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밤에 다시 분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파장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세, 강보합권에서 지금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코스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뉴욕 증시의 영향 그리고 분쟁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시작하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인데요. 일단 5개의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 프리장의 움직임 계속 이어받아 가면서요. 2%대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8만 6천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함께 내립니다. 1.82%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엔비디아 자율주행 진영에 합류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거시적인 분위기에 더 짓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은 앞서 우리가 강보합권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단들은 움직임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유난히 좋네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모두 지금 각각 3%대, 2%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사실 프리장에서도 시총 상위 5개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들만 홀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2차 전지의 흐름 좋은데요. 앞으로 이후에서도 다양한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진이 지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37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으로 이동해 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시작도 마감과 같은 상황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담아갑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순매도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양매수를 또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했었는데 지금 매도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 개인 역시 코스닥에서도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 상황들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 드렸듯이 지금 엔비디아 센서를 규격을 통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겠다,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현대차를 바라볼 때는 로봇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업도 한층 레벨업이 되면서 현대차의 상단을 더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뭐 일단은 현대차와 이제 엔비디아의 협업은 뭐 원래부터 또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깜부치킨에서 한번 봤잖아요. 네. 저기 왜 정의선 회장님이 계시지?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파마요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분명히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현대차라는 건 정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저평가 종목이다, 10만 원대 종목이다, 그게 벌써 5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현대차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팔아주면서 지금은 앞으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게 현대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과 굉장히 교집합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분명히 우리가 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뭐 실생활에 쓰지는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 실제 공장, 자동차 공장에 산업용 로봇까지 쓸 수 있으니까 굉장한 퍼포먼스가 저는 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번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도 오히려 눌러준다면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괜찮은 매수 단가 온다면 저는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가 현대차는 그룹주까지 함께 시선을 넓히면서 담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개장했을 때 우리가 시가총액 움직임들 확인했을 때요. 에코프로 형제중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도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 안에서 에코프로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고체는 우리가 또 미래적인 요소로 좀 보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전고체 상용화 스케줄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전고체에 딱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앞으로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에 지금 비중이 돼 있는 게 가장 큰 게 제약바이오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근데 어제 뭐가 많이 갔죠?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많이 갔죠. 네. 그럼 오늘은 뭐가 많이 가죠? 2차 전지 좀 가네요. 네,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붙어가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로 제가 약간 얘기를 좀 돌려 말씀드리면 3월 2일 날 이제 3월 3일 말고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날 말고 3월 2일 날 사실 제약바이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오늘의 전체적인 지수도 코스피는 1% 하락이지만 코스닥은 2% 상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제가 지금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말씀드려서 걔네는 코스피지만 그쪽 애들은 한 40% 정도 포트폴리오 담아 놓으시고요. 나머지 60%에서는 코스닥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코스닥 올라올 만큼 많이 안 올라왔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되냐? 방금 승현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2차 전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지금 비중 포트를 좀 늘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3월 10일부터 액티브 ETF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가장 똘똘한 친구부터 액티브 ETF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거든요. 지금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리스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수급을 보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ETF가 그렇게 상장이 된다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더군다나 ETF 특성상 지금 개인들의 증시 예탁금이 130조나 되는데 그 돈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ETF 대기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내려와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보자면 전고체도 좋지만 전고체라는 사실은 지금 양산이 될 때까지는 한 2028년도까지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본다면 전고체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LFP라든지 양극재 쪽 특히나 ESS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여전히 전고체 쪽은 좀 기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끌어오는 영역이겠네요. 일단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 좋지만 시야를 좁혀본다면 ESS 쪽 한번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도 거론이 됐고 반도체 소부장도 언급이 됐으니까 차례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으로 뭔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좀 학회들도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그럼 선제적으로 바이오를 좀 바라본다면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바이오는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시기가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네. 저도 바이오에 대해서 이거 하다가 이게 이 기업이었나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 보통 얘네들이 그 빅파마라고 하죠.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건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만약 쪽, 비만 계열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 플랫폼 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위부터 한 20위 정도 보면은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뭐 알테오제는 제외하고요. 시가총액이 바이오 중에서 1위가 삼천당제약도 제외하고 ABL 바이오로 보자면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 누구랑 관련이 있지? 일라의 릴리라는 회사랑 관련이 있구나. 그럼 얘는 기술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바이오 쪽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지금에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종목 선정하실 때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정도까지의 제약바이오를 담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시가총액 안에 좀 포진되어 있는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유념해 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 한번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 어제 전체적으로 다 좋기도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압도적이기도 했습니다. 유독 VI가 좀 많이 발동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는 대장으로 한동안 자금이 좀 몰렸었는데 이제는 소부장까지로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간 상황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도 좋고 지금 보니까는 오늘도 좋아요. 네. 예, 오늘도 좋은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때 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PBR도 너무 높아져 있고요. 뭐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 이 장비 소부장 단들은 어떤 게 붙어줘야 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뭐냐? 너네 투자할 거잖아. 미리 올라갈게 라는 거거든요. 물론 투자는 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세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보는 게 맞는데 아직도 맞아요.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코스닥에서 보자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세 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격 부담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세론 뉴스가 나오든지 어떠한 뭐 투자 얘기가 나와서 세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담으셔도 된다. 왜냐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3순위 정도로 밀어 놓으시고 차라리 제약바이오 1순위,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고체도 그렇고 이 소부장의 증설 관련된 캐펙스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미래를 조금 끌어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담아가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부장 우리가 종목 하나 좀 살펴볼까요? 사실 한미반도체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틀간의 낙폭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제가 소부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이게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 예외 종목은 한미 반도체 같아요. 예외예요, 얘는. 얘는 예외예요. 왜냐면 얘는 코스피잖아요. 핑계를 좀 대자면. 근데 일단 한미 반도체는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이 좋고 거기다가 TC본더 시장 점유율 자체가 70% 넘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물론 디램이 HBM보다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디램 시장이 정말 화라산처럼 불어올리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도 베라루빈 라인을 늘리겠다. 중국 수출하는 H200 라인을 없애고 베라루빈을 더 증설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HBM4, HBM4E 뭐 이런 것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언제 좀 진입을 해야 되냐? 지금은 사실은 30만 원 넘어간 자리까지는 저도 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5만 원짜리 때까지는 좀 눌려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보는지 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스럽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예외로 어떻게 보면 분류되는 게 한미 반도체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담아가는 전략을 좀 신중하게 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이번 주 한 주가 너무 고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개장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뼈아팠던 경험이 있죠. 그때 샀지만 주말에 나온 이슈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또 금요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매수매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는 올라갔으니까 현금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금이라는 거는 어제 사실 현금을 좀 마련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 반등이 들어올 때. 현금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해봐서 알지만 트레이더 할 때 현금이라는 건 그냥 주식을 사지 않고 내 계좌에 있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요. 주식시장이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장이 오늘 코스닥 위주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팩트는 그겁니다.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더 격화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또 미국이 뭐 본인들 시장이 안 열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항상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약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다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현금 비중은 최소한 10%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루트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까지 상승부 켜져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전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코스닥이 좀 올라와 준다면 만족할 만한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증시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했었던 이 관세 정책이 지금 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걷어서 미국 내수 시장에다 뿌려버리겠다, 국민들에게 소득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자,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관세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격을 인하를 했었는데 이것들도 안 먹히게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내수가 부진하게 되니까 성장성 생각보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겠네? 이게 지금 맞물린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슈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걸 너무 두려워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펀더멘털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이 금리 정책이 만약에 3월 이후부터 해서도 금리가 당분간 계속 동결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호흡 조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숨도 참고 가파르게 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마라톤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면은 그 상태로 42km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죠. 네, 우리가 뭐 10분만 숨 참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오늘 뭐 코스피가 조금 약세로 나오고 코스닥이 좀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차라리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없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계속 하셔도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기 전에 살 거라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번에 할인 기간이 왔는데 지금을 안 사면 언제 삽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조정이 오기는 했지만은 또 이 기간이 또 특별 할인 세일을 하는 기간이라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강한 모멘텀을 갖고 수출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공략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이제 이민 전문가님께서 이제 소부장 쪽 계속 모아가 있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 설비 그리고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지금도 계속 매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여쭤봤고요. 코스피는 계속 힘을 좀 내주면서 플러스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내려오네요. 그래서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고점에 대한 탄력을 더 높여갑니다. 지금 3.3%까지 오름세 좀 시연을 하면서 오늘은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가는 개장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S팀이 지금 상한가에 상장하자마자 묶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 상승을 하면서 엔터나 뭐 영상 콘텐츠가 일단 상단에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로 좀 보이는 쪽에서는 전력으로 일단 묶어봤지만 SOFC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 쪽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전선 쪽까지 해서 전력원에 대한 부분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정유랑 석유화학으로 좀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워낙 지금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정유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전인대가 개막을 하면서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아마 재고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사실상 같은 흐름으로 봐야겠죠. 어제는 뭐 유조선 피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밀렸었는데 방산주는 또 변동성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우리 시장 같이 좀 반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쪽부터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의외로 태양광이나 풍력, SOFC 같은 친환경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을 때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유독 이렇게 잘 가는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석유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석유 의존 사업에 대해서 아, 전력 발전을 할 수가 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이 왜 계속 이슈가 됐습니까? 사실 원전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담보를 하기에는 또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우라늄 우리나라에서 뭐 소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러시아산 수입해서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교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원전 계속 키워야 된다는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전력원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화력 발전 쪽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다시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조용해져요. 우리 전기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정책 막 하니까 전기차 안 팔렸잖아요. 근데 뭐가 팔렸습니까? 내연기관 다 팔렸잖아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기름값이 올랐어요. 자, 뭐 오늘도 이제 다른 앞에 이제 작가님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이 기름값 걱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기차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전기도 우리는 다 수입산입니다. 석유 수입해서 화력 발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테마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대 테마를 본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지금은 화력 에너지가 많이 잘 가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다시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방산 이슈가 많이 커졌다. 지금 뭐 한국 방산주 너무 잘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가 또 저평가했으면 재건주제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거 사느니 그냥 어차피 지금 시장이 회복한다면 딱 반도체 소부장 살래.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외면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소외받는 시장은 우리가 장기 종목으로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평생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몇백 년, 몇천 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장의 흐름은 어느 한쪽이 부각이 받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새로운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적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기회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히려 상대적으로 친환경이 오르는 이유를 석유값이 오르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수급의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석유값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연종 지어서 정유주로 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간 분쟁이 일어났고 피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정제 마진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0불을 월가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장기 전망이 아닙니다. 단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요동치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분기점은 이제 저는 오히려 85불에서 75불 사이 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점점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전을 간다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 WTI가 지금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막 SOL하고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오늘 SOL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런 정유사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SO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이란에서는 오히려 폭격 더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 수위를 높였어요. 자, 근데 SOE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3월 4일 날 올라갔던 주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오늘 안 갑니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이슈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냐 낮냐를 봤을 때는 일단 발언 수위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너희 그냥 다 끝장내버릴 거야. 너희 완전히 콩가루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간을 오랫동안 할수록 누가 불리합니까? 미국이 불리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관세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 정책이 지금 실패하면서 이거 다시 동맹국들한테 다 환급해주라고 지금 맞아요, 행정명령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돈을 걷어서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줌으로써 소비를 부활시키고 이걸로 미국 GDP를 올리려고 했던 생각이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자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싼 물가로 버텨왔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이 관세 받은 걸로 나눠주겠지 했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투표율 안 좋아지겠죠. 공화당 당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봤을 때는 지금 유가 전망이 그리고 전쟁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보다 지금 짧게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80불에서 75불 사이까지의 밴드는 일단 가격대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장기 전략을 갔을 때 85불에서 75불 사이에 대한 어떤 변동폭을 좀 단기간에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장기 전망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월가에서는 55불까지 보고 있어요. 올해 초에 WTI 가격 한번 보실까요? 올해 초에 WT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7불이었어요. 근데 55불 예상한다는 거는 그러면 유가가 연초에 지금 뭐 관세 정책을 했고 하지만 이게 기대감이 더 살아나고 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경기 회복되니까 유가 올라갈 거랬던 거랑 더 반대로 근데 유가는 더 떨어진다고 얘기 나온 거잖아요. 현재 오펙은 감산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해운 물량의 20%가 이미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올 때 이 항로를 쓰다 보니까 사실 80%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오펙은 지금 증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왜? 이란이 지금 뭐 합니까? 미사일하고 폭격 날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협상 카드로 지금 유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 기회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희만 배부르게 하겠냐? 너희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국 내 정유 시설까지 일단 다 폐쇄를 시킨 거예요. 일시적으로 셧다운. 왜? 지금 괜히 팔았다가 실제로 전쟁이 확전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눈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변동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펙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지만은 감산이 뭐 이 이란 사태 때문에 감산 자체의 규모를 유지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연초부터 계속 그랬어요. 작년 12월에도 1월, 2월 계속 감산 규모 유지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펙 플러스는 일단 유가를 올려서 하기든 산유국이니까 기름을 많이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었고 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펙 가입국들은 사실은 중동의 입김을 대변을 합니다. 근데 국제에너지협회 IEA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입김을 대변을 합니다. 근데 이 IEA뿐만 아니라 미대륙에 있는 이제 남미 국가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흔히 말하는 비오펙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채산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증산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채산성이 좋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번 펌프질 할 때 올라가는 기름량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도 오펙도 나중에는 증산 체계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점유율 싸움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월가에서는 전망을 55불에서 5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는요. 석화업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케미칼 돌림주들,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도 있고 우리 말하는 칼 돌림주들이 네. 다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온 거는 이미 그 전까지 중국이 저가 유가를 가격이 싼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해와서 그걸로 덤핑 공세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NCC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저렇게 덤핑해가지고 싸게 팔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더 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NCC 업계 다 조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NCC 업계에 대해서 타격이 컸던 것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영향들이 컸는데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2차 전지랑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그 공약들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 내에서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수입을 하기 위해서 유령선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해운 양을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조사 기관에서 이제 따르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령선단이 한 3,300대가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전체 선박수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박의 20%가 등록도 안 되고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유령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다? 환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수입을 한다던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금수 조치되어 있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최근에 베네수엘라 원유가 이제 중국에 거의 다 덤핑으로 넘겨져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수출 막혔죠. 이번에 이란 사태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를 했는데 미국이 역공세를 해버렸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다가 지금 병력 배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에서 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국이 저가 덤핑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CC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다시 들어가기 위해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1월 6일 방송 때 제가 금호석유화학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네네. 금호석유화학 목표가 찍고 잘 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연초수로 돌아왔어요. 이런 걸 보면 됩니다. 부채 비율을 낮고 펀더멘탈 굉장히 자극이 강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NCC 우리는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워 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신다라면은 반대로 그러면 이제 유가 정유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유주 비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SOE를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에서 비중이 좀 많았다. 비중을 덜어낼 때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불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정유주를 살금살금 주워가야 되죠. 그러면 중국 전인대랑 개막을 해서 석유화학주랑 좀 엮어보면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표를 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쌓여있던 석유화학 제품들 재고가 줄어들게 될 텐데 우리나라 석유화학주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가 다시 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반등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일단 단기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석유화학을 지금 붙잡아야겠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는, 그래서 네. 단기 전략으로 만약에 가져가시려고 네. 한다라면은 오히려 정유주가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렸는데 유가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큰 비중을 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화학이 만약에 석화업계가 정상화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일단 관세 냈던 거 다 정상화돼야 됩니다. 관세 환급 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대중무역 견제가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제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 무역 분쟁을 했던 것이 사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부터 중국 거 못 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걸 사겠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 단기간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석화업계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네.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제조 역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생산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라고만 보면은 이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시장 안정성으로 지금 이제 기업이 어떤 이제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이다라고 네네. 보시는 것이 더 펀더멘탈 개선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개선된 실적을 가지고 신제품의 연구나 개발비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단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정유, 좀 더 연말까지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석화주가 낫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방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공습 속에서 방산주가 큰 변동성을 보이곤 있지만 어제도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꽤나 자리를 좀 잘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뭐 이란 공습과 별개로 수주에 대한 펀더 부분은 또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랠리 기대될 수 있고요. 전 내년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 K9 자주포 처음에 이제 폴란드에 막 인도하고 K2 전차 인도하고 했을 때 그때 네. 당시처럼 이렇게 주가 계속 우상향하냐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잠깐 나오는데 이때 네. 크게 움직입니다. 어. 그리고 이 주가가 계속 모멘텀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제가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이제 국제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방산주 조정 나온 지금 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하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 던로주의,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식 이 먼로주의를 하면서 미국 팽창주의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습하고 나면서도 방산주 잠깐 뛰었다가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빠졌잖아요. 근데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정 정도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양상들이 뭘 의미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깡패짓을 하고 다니네? 세계 경찰이라고 했던 나라가 깡패짓을 하고 다니네? 그럼 진짜 깡패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주변에 얘랑 좀 사이 안 좋은 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아프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최근에 전쟁 난 양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선거 때 영향이 굉장히 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선거 영향과는 별개로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분위기 고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방산 기업들, 특히 뭐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 아니면 뭐 노스롭 그룹만 그다음에 뭐 이제 독일의 뭐 라인메탈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방산 시장에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즉 흔히 말하면 무기만 만드는 회사예요. 무기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 전쟁이 안 나면은 무조건 매출 깎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제 그 SNS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이 방산 기업들 왜 증산 안 하냐? 왜 지들은 연봉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트윗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냐면은 지금 방산 기업들이 몸집을 안 늘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다음번에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렇게 전쟁합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보십시오. 전임 정부를 뒤집겠습니다.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기가 오를 거예요.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방산 기업들도 지금 생산 안 늘리려고 하죠. 근데 지금 생산 늘리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왜? 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기병에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시 평시 전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풍산 한번 볼까요? 풍산 주가 한번 봅시다. 풍산이 저도 그 9만 원 이상 깨지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방산주 끝났다, 풍산 이제 뭐 끝났다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니다 기회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면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15만 원 찍고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풍산도 평시에는 우리 국방에 쓸 수 있는 뭐 포탄 이런 것도 만들지만은 우리 동전 만듭니다. 우리 뭐 신동 사업에서 뭐 구리 사업 이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네. 이 구리 사업이 뭐냐면요. 이 동전 만드는 소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럽의 유로화 있잖아요. 유로화 풍산이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면에 이제 조각이 안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평평한 동전을 만들어주는 게 풍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전시전이나 평시전에 갱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현대로템도 탱크만 만들지 않죠. 우리 평상시에 뭐 합니까? 전철 만들고 열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매력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도 찍어내야 되고 열차도 찍어내기도 하니까 더 역으로 패키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전쟁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통적인 방산주들,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AI 도입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하드웨어는 거의 대부분 뭐 미사일,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전통 방산주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AI 도입이 많아졌죠.
근데 AI 도입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 팔란티어 테크가 사실 연초부터 해서 AI 뭐 거품이다 뭐다 얘기는 나왔지만 나스닥 조정 나오면서 뭐 빠진다 이렇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 매출이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매출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보안 그리고 이제 방첩 여기에 더불어서 무기 체계 이런 데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힌트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두 개 기업 있죠. 하나가 삼성 SDS 네. 그리고 하나가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 주가 한번 볼까요? 아주 잘 갔죠. 네. 그렇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주다, 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항공주다, 뭐 또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들썩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하나시스템이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 지휘 통제 체계에 관련해서 AI 지휘관을 만들겠다, AI 지휘 체계를 만들겠다는 수주를 했어요. 우리 챗GPT 써보셔서 알 겁니다. 뭐만 물어보면은 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전쟁에서 총알 빗발치고 포탄 나르고 있는데 야 지금 병력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지휘관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이런 답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로바로 명령 체계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감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클 수밖에 없고 이미 2015년부터 시도를 했던 사업이지만은 이제 체계 자체를 완전히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900억 가량의 이제 매출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하나 시스템이 지금 쫓아가기가 무섭다,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S 사시면 됩니다. 삼성 SDS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뭐가 있냐면은 삼성 SDS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매출의 절반 정도가 또 물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AI 부분으로 보기에는 사실 하나 시스템에 대비했을 때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르무즈 해협이 묵기복을 네. 하면서 운임료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니까 이 물류 부분에서 부담이 올라가니까 물류 매출들이 영업이익이 안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잡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할 매집한다라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크게 올라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계단식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살짝 좀 보니까 또 이 종목이 방산 쪽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탑픽 종목 뭘까요? 네,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상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네. 막내 작가랑 얘기를 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사실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자회사 엔젤메디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이슈가 있을 때 이 엔젤 로보틱스가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로봇주 강세다라고 하지만 엔젤 로보틱스가 안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봇주는 휴머노이드에 집중이 그쵸,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산업 투입이 됐을 때 인력을 대체하고 그 고용 시장을 대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 시장이 대체가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 테마로 갔을 때 보통 로봇주가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즉 우리가 사람이 착용하는 로봇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영업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번에 이제 M20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을 돕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의료용 로봇이 지금 아세안 국가에 지금 허가가 지금 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잖아요. 앞으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걸 요양 간호사가 없습니다. 근데 요양 간호사 부축만 받아서 언제 동안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착용하는 의료기구들이 더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료용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의족과 수족이 됩니다. 의수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의족과 의수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세 개 국가들이 지금 의족 의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전쟁이 나고 포탄이 터지면은 뭐 신체가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손상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소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이 늘어나겠죠. 또 LIG 넥스원하고 이 엔젤 로보틱스가 사실은 2018년도에도 MOU를 체결했었고 최근 이제 작년 4월에도 이것을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엔젤 로보틱스가 만드는 건 단순히 보행자 로봇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외골격 슈트, 엑소스트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원인은 뭐 당연히 이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교체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만큼 산업의 현장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이렇게 사실은 안전사고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위험 직군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또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호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버거운 물건을 들 때 좀 더 힘을 덜 쓰게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더 적극적으로 채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로봇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는 향후 방산 그리고 산업 대체 로봇으로 적응을 많이 네. 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많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엔젤 로보틱스는 묵혀뒀다가 우리가 묵은지처럼 묵혀뒀다가 좀 입이 출출한데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34,0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렸지만 24,000원이 깨진다는 거는 아마 그때는 또 한 번 이런 시장에 큰 조정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굳이 이 종목에 원금 잡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또 한 번 조정 나오니까 네. 반도체 또 한 번 공략할 수 있는 우리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방산주로서도 부각받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이 전저점 부근입니다. 24,000원 부근이니까 이 라인대 잘 기억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최대 낙폭을 보였다가 최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한 주였습니다. 이란 전쟁에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안도했던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줬는데요.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고요.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높았던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에서는 유가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는 데다가 이란이 중동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더 급히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8% 하락하면서 5,5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한 번 더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대 상승하면서 1,1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천억 원대 그리고 기관도 4천억 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1조 2천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오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00억 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기관은 850억 원, 그리고 개인도 소폭이지만 27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이 모두 화려하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상위 종목 110개 중에 하락한 종목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화력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다만 어제 뉴욕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게 됐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판매 허가제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도 비슷하게 좀 약세 흐름 보이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7%대 하락하면서 18만 6,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 시각 3%대 파란불 켜내면서 그래도 91만 닉스까지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이란이 미국의 이 공습에 대비해서 미사일과 이 무인기 드론 공격에 나서다 보니까
방산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요. 방산 기업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이번 달 들어서 49.9%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상한가를 달성하고 어제도 20% 넘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2년도에 천궁2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 사태에 그 성능을 입증하게 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LIG 넥스원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1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8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궁2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각각 개발 공급해주고 있는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6%대 상승불 켜내면서 16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이지만 0.73% 상승하면서 5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 기술이 10%대 상승하면서 18,290원으로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테크윙이 3.77%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합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6%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던 흥구석유 쪽에서도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4%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9시 11분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어제 이어서 좀 발동된 상황인데 그때 대비해서는 상승분이 살짝 좀 뒤로 물러나 있기는 합니다.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